자, 그러면 이제 신논 이제 기본 이론 플러스 첨삭반이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부터 보는 게 좋겠죠. 강의 계획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자, 이제 작년하고 이제 조금 포맷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제 10시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시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7번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신논 1을 이제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신논 1에 대해서 수학교육학 신논 1이죠, 정식 명칭은. 그래서 요거는 전체를 다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논 3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논 1을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쨌든 제 강의 자료에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 뭐 이게 구매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은데, 부교재로 뭐 필요하시다면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신논 3를 보면 얘는 이 신논 3는 좀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이제 1단원부터 이제 계속 돼 있는데 2단원부터 한 5단원까지는 약간 이제 심화 이론에 해당해서 거의 임용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하지만 1단원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포함해서 기본 이론 이제 강의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하다면 신논 1만 구매하시고 신논 3는 이제 제가 드리는 이제 강의 자료 정도로만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이제 제가 작년하고 이제 계속 매년 어떻게 했냐면은 9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가졌는데, 그 방법을 하지 않고 홈워크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홈워크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행한 데까지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서 이제 직강생, 인강생 자료실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문제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홈워크로 이제 풀게 되겠죠. 그래서 첨삭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받을 거예요. 제가 이제 메일 주소도 보내드릴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 기한이 이제 일요일 자정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하지만 일요일 자정이면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월요일 오전까지 뭐 약간 융통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통 이제 월요일 오전부터 이제 첨삭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일요일 이제 12시 전까지 이제 보내주시면은 좀 제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제 첨삭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삭 방식은 제가 한글 이제 파일로 이제 적어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직강 선생님들도 여기서 여기서 이제 5문제를 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 이제 홈워크 문제를 내일이나, 이번엔 첫 주차니까 저도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서 아마 금요일에 업로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블로그에 언제 이제 업로드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제 목요일 오전에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첨삭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 필기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뭐 글씨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강생, 직강생 자료실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복습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빈칸 채우기 자료. 이것도 뭐 아마 강사 필기 자료는 뭐 수요일 날 수요일은 5시까지 하니까 아마 얘도 목요일에 업로드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업로드가 이제 한꺼번에 되면은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빈칸 채우기 자료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빈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빈칸을 채워서 배운 내용을 좀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자료도 뭐 이렇게 직강으로 이렇게 자료로 이제 드리진 않고, 다 이제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채워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뭔가 문제를 풀거나 뭐 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고, 다 이제 자료실에 이제 업로드를 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는 수교제인데 이건 또 2시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건 넘어가고 이건 다 참고하시고, 자, 이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제인데 뭐 이게 필요하면 제가 원투를 뭐 좀 이게 앞에다 넣었는데 필요하면 이제 원투 정도는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해설 강의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주차 테스트에 대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번 주는 테스트가 없으니까 OT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시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세 타임으로 진행이 되고 2번 정도 쉬고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때 점심시간 갖고 그다음에 오후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제 신논 2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따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신논 2는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논 2는 오전 오후 풀 강의로 한 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만에 진행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강의하는 거죠. 신논 2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매주 5문제씩 홈워크입니다. 홈워크의 형태로 해당 강의에 대한 문제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매주 5문제씩 제공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7주차죠. 7주차 끝나고 5문제도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또 풀어서 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나중에 신논2를 강의할 때는 오전 오후 둘 다 하기 때문에 10문제가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서술형 5문제라고 하긴 했는데 아마 기입형 1문제 정도가 포함이 돼서 기입형 하나, 서술형 4개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오전 업로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각에 이제 자료를 보내면 업로드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만 아마 이제 목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좀 금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후 질문 및 이제 상담 이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 이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저는 여기 블로그 여기 운영을 하고요. 뭐 저기 그냥 포털 사이트에 이경호 수학교육론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막 어디다 질문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질문 게시판이 일단 2005년으로 돼 있는데 그 2006년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출 기한은 일요일 밤 11시 59분. 뭐 이거 그냥 월요일 넘어가기 전에 이제 주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조금 융통성 있게 대충 월요일 월요일 한 7시 오전 7시 뭐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메일로 이제 답안을 보면은 사진 파일로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좀 눈이 조금 아프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한글 파일은 당연히 잘 보이죠. 한글 파일은 이제 굉장히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잘 보여서 좋긴 한데 조금 이제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답안지를 이제 인쇄를 해서 그다음에 기록을 하신 다음에 PDF 파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JPG나 이런 거 이게 사진 찍어서나 다 이제 그 요즘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JPG를 PDF로 변환하는 거 다 이제 한두 번 정도 다 무료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drgon091959 한 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 내용은 이제 메일로 답안을 제출하신 순서대로 각자의 메일로 보내는데 원래 이제 작년에는 인강 첨삭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직인강 통합으로 이제 그냥 보내는 순서대로 첨삭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음 강의 전까지는 다 첨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오전부터 이제 첨삭 계속 진행되면 웬만하면 하루 정도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첨삭 이건 뭐 직강도 포함입니다. 해당 강의가 종강할 때까지 진행한다는 건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이제 나중에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미리 녹음을 해놓는 건데 나중에 또 늦게 신청하실 수도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강의가 종강할 때까지 조금 빠르게 제출하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직강 선생님들도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인강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이거 만약에 인강으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한두 번 못 오면 그러면 이제 목요일에 업로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강의 듣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일요일 밤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인강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막 전환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주간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전체적인 뭐 1년 계획은 천천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1월 21일 개강을 했죠. 명절 휴강 한번 끼어 있고요. 그래서 3월 4일에 종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끝났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끝났고 그럼 이제 바로 강의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교육의 이해인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약간 실수했네요. 이거 2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요거 수학교육의 이해 요거 한번 하고 한 타임 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교육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기입형, 서술형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기입형은 이제 용어만 간단하게 쓰는 거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입형에 준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학교육의 목적을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뭔지 내용과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신도야성이다. 이 정도만 쓸 수 있으면 충분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정신도야성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도야성, 그러니까 이제 정신에 대한 거죠. 논리적으로 어떤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니까 정신을 어떤 도야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학적 추론 과정이 정신을 둬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신도야성과 관련된 요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엄밀성. 수학하면 엄밀한 것을 꼽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정확하고 엄밀한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중학교 이제 2학년, 이제 2022 개정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2022 개정 중학교 2학년을 보면은 거기에 중2를 보면은 증명이란 용어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증명이란 용어를 배워요. 그래서 이 증명이란 용어를 배우는데 이 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수학에서도 엄밀함에 초점을 이제 두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부터 이 증명이란 말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수학은 엄밀성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수준에 맞는 증명을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논리적으로 구멍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엄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엄밀성은 일반적 사고에서도 이런 수학에서 배우는 이제 엄밀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수학의 중요한 특징은 간결성이 있습니다. 간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는 1대1 함수의 예를 실어놨지만 시그마 대표적인 간결성의 기호죠. 굉장히 시그마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제 K는 1에서 N까지 K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K에다가 1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자연수 순서대로 대입을 해서 다 더한다. 이 의미예요. 그럼 언어로 하자면 뭐 2줄, 뭐 3줄, 많으면 3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기호로는 깔끔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간결성은 굉장히 또 수학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학학습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간결성을 잘 배우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우리가 1대1 함수도 사실 이거를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돼 있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를 때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어떤 정신을 둬야 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논리성 빠질 수 없죠. 아까 증명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논리 정연한 추론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일반성. 수학에서는 이런 또 일반성에 대한 측면이 있죠. 몇 가지 예를 들까요?
그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은 사각형이라고만 적을게요. 180도 곱하기 2입니다. 오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 곱하기 3이죠? 점점점. 그러면 일반 해야 되겠죠. N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 곱하기 n-2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일반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건 또 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아이디어고,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성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이 강조가 되며, 이게 이제 정신도야성의 또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고대 수학이라고 할까요? 옛날 수학에서는 이런 정신도야성만 초점을 뒀는데,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실용성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실용성이라는 게 보면은 이 실용성을 넓게 봐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물건을 사고 난 후에 거스름돈의 계산과 같은 간단한 문제 상황만 실용성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죠.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뭐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뭐 구매 조건 등을 분석한다든지 뭐 손익분기점 같은 개념도 있죠. 그래서 저 손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손해 구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익 구간이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수학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실용성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수학은 또 중요한 어떤 수학 교육의 목적은 이 실용성을 갖추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실용성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도 있고요, 중요한 선발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좀 확고한 건 아니지만 수학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데서도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 암묵적인 믿음. 예를 들어 뭐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데서도 막 잘 적응하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수학을 좀 잘하면 그나마 좀 이제 유익이 있는 그런 어떤 경험상 인정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과보다 선발 도구로서 적합하다는, 즉 변별력이 높은 교과라는 측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또 수학은 이런 선발 도구로서 활용되는 어떤 실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게 실용성을 나타내는구나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 꼼꼼하게 지나치게 외울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여기 이 파트에서 이제 기입형 문제가 나올 텐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기출의 예를 소개를 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은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입니다.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신미성, 이 네 가지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수학은 문화적 가치가 있고요, 신미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교과서는 조금 덜 나오지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뭐 대칭성과 반복을 활용하되 주어진 공간과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뭐 수학적 균형과 완성미를 추구한 문화 유물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의 중점으로부터 이제 일정한 거리에 있는 현들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그려요. 계속 그려요. 저도 뭐 정확히 그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려볼게요. 컴퓨터로 그리겠죠? 자, 이거 그리면 뭐 제가 이쁘고 아름답게 그린 건 아니지만 원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미술적인 감각도 이제 생길 수 있죠. 이게 또 수학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작은 원을 고려해 보면 다 거리가 같은 지점의 어떤 현들에 대한 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같은 현,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이 거리가 싹 다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색칠되지 않은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뭐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수학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극소수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거 자, 이거 오일러 등식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데 극소수만 느낄 수 있죠. 이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 대부분 뭔 소린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원과 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대다수의 학생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들어있죠. 극소수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요거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게 0, 1, 파이, i, 2가 다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서는 많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삼각수, 뭐 사각수 막 해가지고 요거 이제 막 삼각형 개수 구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도 굉장히 미분과 적분을 연결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별로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뭐 신라 시대의 술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어떤 아름다움의 어떤 수학적인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문화적 가치가 있고 신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입형. 이 파트 1은 그렇게 기입형 파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임용시험에 아직까지 여기는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출제가 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교육의 어떤 발달, 약간 역사적인 어떤 발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19세기 말부터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수학 교육이라는 학문이 어떤 자체적인 학문이라기보다 전공 수학이 약간 부속적인 이제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 수학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교육이라는 거를 가미한 그런 측면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학 교육이 이제 철학이나 어떤 교육학이나 사회 이런 학이나 이런 것들,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수학 교육이라는 수학 교육론이라는 학문으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19세기 말에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 있었냐? 산업혁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교육계에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수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전까지의 수학 교육은 뭐냐? 우리가 정말 전공 수학, 우리 전공 수학은 여러분들 배우는 해석학, 대수학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애들에게 던지듯이 가르쳐 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발달 수준을 고려하거나 뭐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뭐 이해 수준을 고려한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들을 그냥 뭐랄까 부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었는데, 이제 이런 산업혁명의 발전과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수학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20세기 초에 이러한 움직임을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20세기 초에 일어났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그러니까 먼저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의 상황을 볼게요. 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노동자 계급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이제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뭐 해석학이나 대수학이나 위상수학이나 이런 고급 수학을 알 필요가 없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알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시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즉 실용적인 수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뭐 해석학, 대수학을 그렇게 뭐 지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에 의해 비약적 발전을 이룬 상공업계 또한 실용적이고 유용한 과학 연구를 시급한 일로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쓸만한 수학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게 중요한 어떤 핵심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수학 교육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수학 교육은 어떤 것이었느냐?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했어요. 뭐 유럽이나 그런 데는 뭐 귀족들만 수학을 했고요. 이제 남성들만 수학을 한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클리드 원론, 우리가 유클리드 원론 하면 이제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원론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전공 수학, 자, 전공 수학 책 보신 적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 4.1 데피니션 딱 느낌이 오시죠? 그다음에 4.2 시오렘 나오고, 그 다음에 프루프 나오고, 뭐 렘마 나오고, 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정리, 증명의 구성, 그 구성에
원조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클리드 원론이죠. 자, 유클리드 원론은 여러분들의 전공 수학의 그러니까 원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실용성 전혀 실용적이지 않죠. 우리 전공 수학 보세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두뇌의 도야, 정신 도야성만 이제 추구로 하는 그런 위주의 수학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의 어떤 필요한 수학 교육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학 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의 생활 의무를 위한 일반인을 위한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그게 딱 강하게 고수가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바위와 같아서 이거를 깨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드디어 어떤 실용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가 되고 막 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개념의 사유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당연히 바위처럼 굳건하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학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땠느냐? 그 당시 19세기 말이죠.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수학을 통해 두뇌를 도야해야 된다. 즉 정신도야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유클리드 원론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고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수학교육이라는 사회적 필요성, 이제 사회에는 이미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수학교육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원론식 교육이라고 해요. 원론식 교육, 우리가 그냥 전공 수학을 그냥 공부를 시키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적 필요성을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원론 교육의 개선을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이제 옛날식 교육이 바위처럼 단단한 상태였죠. 그래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거의 유리돼서 이제 오로지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수학교육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자, 그래서 19세기 말은 논쟁이 계속 있었고 바위에 이제 계속 새로운 어떤 생각이 부딪혀 왔는데 그게 이제 부딪혀 왔고 그냥 논쟁이 계속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해진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 영향을 주었고 결국 20세기 초에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죠.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나라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페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수학 교육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영국이든 그 다음 나오는 독일이든 미국이든 다 이런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실제와 분리된 이론, 아까 유리됐다고 표현하는데 다 이렇게 철학의 전수에만 지식의 전수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신도야성만 추구하는 측면이 문제였다는 거죠. 입학시험에 통과하는 것과 우수한 수학 전문가를 만드는 것만이 목적.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합격 도구로서만 사용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학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는 앞에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리의 수학교육의 어떤 주요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실용성, 유용성, 자연과학과 연결되어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기존의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여러분들을 그냥 딱 전공 수업 들으시잖아요. 그냥 전공 수업 듣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고등학생, 우리는 이제 중등임용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전공 수학식 교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고 실용성, 유용성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게 됐죠. 유클리드 기하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험 기하를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막 실험을 하고 관찰하고 이런 측면들이죠. 3번도 비슷하고요. 4번도 그렇고요.
5번 대수공식을 이용하는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보면은 실용성, 유용성, 유클리드 기하를 좀 탈피해서 실험 기하를 강조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국의 어떤 수학 교육에 크게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수학 교육 근대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측면이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좀 다른 나라보다 빨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클라인의 독일 수학 교육 근대 운동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 영어를 덧붙이는데 뒤에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근데 이 영어랑 좀 달라요. 그래서 KLEIN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른 클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도 항상 영어를 이제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명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클라인, 뭐 발음상 동명이인인데 거기에 있어요. 여기 클라인은 독일의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시 독일에서도 영국의 여파로 산업혁명의 시기가 도래를 했죠. 자, 여기는 과학이 장려가 되고요. 자, 이게 보면은 산업 및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 응용 수학이 좀 더 다뤄져야 된다. 약간 나라적 상황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혁명의 어떤 이제 그 산업혁명의 이제 거기가 일어난 이제 국가로서 약간 노동자 계급의 실용적인 수학, 그러니까 약간 기초 수학이나 유용한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에 약간 조금 전쟁에 약간 이제 관련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학과 연결되는 수학, 응용 수학, 약간 이런 좀 측면이 조금 강조가 되는. 어쨌든 두 나라 다 유클리드 원론식, 즉 전공 수학식 교육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응용 수학이 조금 더 필요했다. 뭐 함수 개념의 함양과 공간 관찰력의 함양. 유클리드 원론은 학생에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건 이제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중등임용, 즉 중등임용이라는 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인데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즉 학생들의 심리를 반영해야 된다. 적절한 초보적인 기하학을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적용돼 봤자 사회의 필요와 유용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자, 주요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측면만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용적인 측면도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고요. 수학적 사고가 자연과학적 사고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결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번도 그렇고 실제적인 내용을 중요시했고요. 연역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의 균형,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전에는 뭐 실생활과 뭐 수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별로 신경 안 썼지만 이때부터 이런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또 영국과 독일과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유럽은 좀 전쟁과 많이 관련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들을 팔았습니다. 무기들을 이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국가인 미국은 자,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약간 돈과 관련된 어떤 수학 교육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경제적 여유로 인해 상공업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실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중시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수학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경영이나 어떤 경제 이런 측면과 관련되는 어떤 수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업 계산, 뭐 실용 기하, 항해술, 측량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운송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배였죠. 배였기 때문에 배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측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상공업과 관련된 수학이 필요했다. 하지만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 사이에는 너무나 큰 틈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3번 수학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수학을 구체적인 사실과 직접 관련 지을 수 있도록 관찰, 실험, 추리의 힘을 육성하는 것. 지금 보면은 유클리드 기하, 예전에 이제 기하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기하였지만 이제는 실험 기하, 뭐 추리, 추론, 예전에는 막 증명만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증명만 중요한 건 아니고 추론, 뭐 귀납 추론을 하던 유비 추론을 하던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실험실법.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건 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어의 수학교육 개혁에 대한 주요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도되는 수학의 내용과 방법이 풍부해져야 한다. 자, 여기를 보면 도형 그리기, 종이 접기, 모형 제작 이런 기하. 예전에는 그냥 종이, A4 용지하고 그냥 펜만 있으면 그냥 뭐 계속 종이에다 증명만 하는 그런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도형도 그려보고 종이도 접어보고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 이렇게 해서 반으로 딱 나눈 다음에 접으면 같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이 접기를 통해서 강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어떤 조작적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형식적으로 증명만 하는 게 아니라 비형식적으로 추론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형식적 추론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형식적 추론에 더해 직관 기하와 비형식적 추론을 병행해서 서로 연결해서 지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수 기하 물리가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지도한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딱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유클리드 원론식 그냥 정의, 정리, 증명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과 심리를 반영하며 그리고 증명만 강조하던 수학이 아니라 이제 추론과 직접 조작적 구성을 하는 그런 어떤 수학을 추구해서 결국 실용성에 걸맞는 또 수학 교육을 추구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대화 운동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화 운동은 의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말한 거에 정리된 게 사실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두면 좋겠죠. 첫 번째,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이전에는 그냥 전공 수학의 내용이 있다면 그냥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냥 요 정도의 측면이었지만 수학 교육 자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원래 전공 수학을 그대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학교 수학 자체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이제 실용적인 측면을 부각시켰고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했죠. 사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대화 운동의 어떤 의의라고 하면. 하지만 한계도 있었죠. 이게 그동안 트라우마 같이 막 논리적인 원칙만 생각하고 거의 뭐 정신도야성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이론을 비판하려면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라고 해야 될까요? 논리적인 원칙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는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아래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결국 지금까지 바탕으로 했던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어떤 이론들, 생각들을 결국 교재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결국 교과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적 실천적 연구, 즉 이게 이론은 어느 정도 조금 됐는데 그걸 더 구체화하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개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20세기 초면 이제 19세기 이제 1900년대 초잖아요. 이때 뭐가 일어났느냐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자, 페리, 클라인, 무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시작된 수학교육 개혁운동은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는 됐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1914년부터 일어나서 결국은 그걸 교재화하거나 더 연구 성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게 돼서 열기가 수그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수학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945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쟁이 있었지만 머릿속까지 다 없애진 않았기 때문에, 즉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성장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수학교육이 그걸 충분히 좀, 약간 수학교육이 따라가려면 막 교재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이 전쟁 기간에는 조금 이게 좀 완벽하게 좀 구현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린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요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45년이 넘고 한 1950년 중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과학기술에 대한 급격한 진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없앨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제 그 머리에 있는 것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복구가 시작이 되며 과학기술도 급격한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추상대수학도 굉장히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도 따라가야 되는데 과학 수학 교육의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5년부터 한 75년까지 역시 세계적으로 수학 교육의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요걸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 정식 명칭은 수학 교육 근대 운동,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이에요. 물론 새수학 운동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으로 암기해 두시면 더 깔끔하겠죠. 특별히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1957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소련이죠.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 이제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1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한 건 구소련, 러시아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교육에서 찾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교육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갈래로서 수학교육 개혁 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요인들?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학 자체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됐어요. 이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20세기, 특별히 추상대수학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끔찍하지만 추상대수학을 보면은 19세기까지의 발전된 수학의 양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프로 보면 옛날에 수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가 갑자기 19세기부터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 교육은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전공수학, 이게 수학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겠죠?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극이 커요. 그래서 19세기부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굉장히 좀 수학 교육에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20세기에 들어서 고도의 추상화, 집합론의 도입은 또 충격이죠. 이 집합론의 도입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가 미적분 관련해서 특별히 극한의 개념이 완벽하게 또 정립이 되게 되죠. 사실 극한의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고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미적분학을 편하게 쓰고 있었죠. 하지만 코시아, 바이오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극한의 정의가 완벽하게 되고 미적분학의 어떤 학문적인 측면도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다 이때 일어나게 되고요. 대수적 구조, 군환체, 이게 우리가 정말 추상대수학의 핵심 3가지, 여러분들 임용 시험에서도 군환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19세기까지 수학을 다 능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군한체가 엄청나죠. 그래서 현대 수학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양적 질적 변화가 학교 수학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양적 변화를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간극은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수학 교육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6년이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요. 즉 현대 수학의 내용 중에서 학교에서 다루기에 가치 있는 내용,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못합니다. 정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교육에 있어서도 현대화의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1900년 이전까지 그냥 유클리드 기하만 다룰 수는 없었던 거죠. 자, 1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중등학교에서 지도되는 종래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문 수학,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전공 수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냥 군한체, 그다음에 해석학 생각하면, 위상수학 생각하면 되겠죠. 발전을 거듭한 반면에 학교에서는 고전 수학을 중심으로만 지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도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것도 비슷합니다. 수학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게 됐죠. 우리가 응용 수학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그래서 이런 강력한 현대 수학의 응용성에 대처할 필요성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학 교육의 현대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또 사회적 응용 범위와 수학의 응용 범위와 사회적 유용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학 교육이 현대화되어야 됐다. 마지막, 결국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구조가 변함으로써 전문 기술 인력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변화와 그것을 수용할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치관의 이제 재정립을 요구하게 됐고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방향은 듀돈네라는 사람이 내용 측면의 현대화를 4가지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현대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조기에 과감하게 도입하자. 그래서 약간 주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전공 수학적 느낌이 드니까, 하지만 조기에 과감히 도입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집합, 함수, 확률, 대수적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일찍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집합 개념을 초중등학교 수학에서 강조하여 다룬다. 그래서 옛날 교과서를 보면요, 우리 그 막 정역, 치역, 공역 이런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는데 요즘은 당연히 안 그러죠.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 현대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막 집합 개념도 일찍 다뤘었습니다. 두 번째, 대수적 구조를 강조해야 되는데 군환체죠. 정말 충격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전공수학을 배우는데도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찌됐든 중등학교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또 다룰 필요는 있었다는 것이죠.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논리적 엄밀성을 보장하는 공리론적 방법을 직접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수준에서 논리적 엄밀성을 확보해야 된다. 공리론적 방법, 이 막 공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막 도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 나름대로의 어떤 증명을 통한 논리적 엄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현대 수학의 접근을 위해서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한정적이고 시간도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의 내용이 거의 그 당시에는 당연히 100에 가깝게 있었겠죠. 이거를 칼로 쳐내고 현대 수학의 내용이 거기를 이제 만회하게 됐다. 그 부분을 이제 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 과감히 삭제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 기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4가지의 토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교수 방법상의 현대화, 이제 가르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수학 교육이 엄연한 하나의 과목으로서
탄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교육이라는 학문이 딱 학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학과 심리학이 그동안 또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교육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교육론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배울 수학교육 심리학도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피아제,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 기출에도 피아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어떤 조작적 심리학, 이런 얘기죠. 브루너의 대담한 가설, 이것도 뭐 브루너 파트 할 때 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브루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어떤 교과, 여기는 이제 수학 교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발달 단계에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아동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피아제하고 브루너의 가장 큰 생각의 차이 중에 하나예요. 피아제는 발달 단계에 따라 지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전조작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발달 단계를 나누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수학교육론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하지만 브루너는 나이 상관없이, 이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잘 가르친다는, 그냥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잘 가르친다는 거죠. 잘 가르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피아제 이론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 지도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제3차 교육과정에서 이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론2, 이제 신론 교육과정 첨삭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수학교육 개혁운동 두 가지를 설명한 건데, 가나에 해당하는 수학교육 개혁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뭐 제가 뭐 답까지 다 공개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측면이니까 그런 측면인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쉬는 시간 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답은 보셨겠지만 넘어가고, 자, 이거 이따가 한 타임 끊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은 이제 1955년부터 한 75년까지 이제 잘 자리가 잡았지만, 사실 19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비판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급진적인 개혁이었어요. 학생의 발달 단계와 부합하지 못한 조급한 추상화와 형식화, 그리고 교사들이 이거를 소화해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교사가 필요했는데, 좀 교사 재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뭔가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소련의 인공위성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교육 개혁은 일어나야 되겠지만 너무나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좀 많이 초래하게 됐는데,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요 4가지 정도만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5번째부터는 약간 이제 수학 어떤 교실 상황 외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약간 우리 중등 임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빼도 돼요. 이건 일단 이거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교의 어떤 막 기호나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지도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피아제에 따르면 중학교부터는 성인과 같은 추론 능력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고등학교 임용이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는 우리 중등 임용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제가 뒤에 먼저 얘기할게요. 자, 요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2022 개정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가 11페이지예요. 자, 중학교 1학년부터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완전 추상화, 이거 완전 추상화거든요. 일반화, 추상화 해서
지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조급한 추상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중학교가 되면 피아제의 개념에 따르면 충분히 발달한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빼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번 보면 아까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군환체라는 개념도 도입하고 막 이제 우리 현대 수학 막 갖다가 쓰고 응용력이 이제 응용 수학도 막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따라오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따라오지 못한 학생도 있겠죠. 하지만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고 따라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주로 수업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이제 3번과도 연결이 되죠.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수학교육 근대 운동은 논리를 불신하는 데까지 이러는데 또 이번에는 완전히 또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서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학생만 따라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좀. 그 다음 다른 교과의 관련성. 예전에 수학교육 근대 운동에서는 막 뭐 물리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 없어요. 막 실생활 이럴 시간 없고 그냥 막 군 한 채 때려놓고 막 거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오늘날엔 그렇지 않죠. 미술과도 연계하고 물리 정말 다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 5번부터는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수학교육 현대운동은 위에서부터의 운동이었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운동은 아니었다. 그냥 위로부터 그냥 부과를 한 거죠. 그런 측면이고요. 수학자가 전면에 나섰고 이제 교육학자, 심리학자가 지원하는 형태, 즉 수학교육은 교육학과 심리학과 연합되면서 하나의 학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교육적으로 취약한 부분, 즉 전공 수학자들이 이제 뭐랄까 수학 교육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전공 수학 교수가 막 수학 교육 이래라 저래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가 반영이 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교사이지만 이제 교사를 위한 적절한 교육, 어떤 지원이 부족했다. 전통적 교재가 막 삭제될 만큼 막 의미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전통적 교재 삭제하고 막 지금 막 현대 수학 막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 이거를 도모하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 6, 7, 8은 그냥 어떤 전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니까 조금 이제 넘어가도 되고 2, 3, 4에 좀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이제 조금 우리 중등 임용에서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톰의 비판. 종래 수학에 대립하는 의미의 현대 수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래 수학, 우리가 기존의 옛날 수학이죠. 그것과 대립하기 위해서만 현대 수학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 수학도 결국 전통적인 어떤 수학과 연계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제 전통적인 수학 다 무시하고 대립만 하고 현대 수학만 해야 된다. 이거는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이죠. 공리적인 취급은 타당하지 않고요. 엄밀한 그리고 집합과 논리와의 결합은 잘못된 것이다. 너무 엄밀하다. 이런 측면이죠. 클라인, 아까 제가 클라인 얘기했는데 요 클라인입니다. 아까 EIN으로 끝났죠. 얘는 INE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라인이라는 겁니다.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의 클라인은 20세기 초의 클라인이고 여기는 1973년이니까 20세기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 클라인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 자니는 덧셈을 못하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수학교육 현대운동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이따가 보게 되면 결국 학생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덧셈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어떤 수학 학문의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교육을 신경 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학교육을 개선했는가? 학생들이 수학을 더 가깝게 느껴졌는가? 이런 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고요.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뭐였어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수학교육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학교육 현대운동은 특권층을 위한 교육은 아니야라고 표방했지만 막상 지도되는 상황을 보면은 수학을 따라올 만한 사람만 따라오는 장래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어떤 수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문제점이 거의 그대로 답습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죠. 결국 이런 문제점,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얘가 이거예요. 세수학이 지도되는 교실에서는 세수학 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교육 현대운동과 같은 말이죠. 교사가 학생에게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걸 왜 물어보는 것인가. 그냥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2는 5니까 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둘 다 5다 계산하면. 하지만 교사는 틀렸다라고 꾸중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학생은 멘탈이 붕괴가 되죠. 왜 틀렸을까? 정답은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학생은 더욱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래요. 학생 입장에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9에서 2는 이제 하나씩 더하니까 1 더하고 1을 2번 더하니까 11이다. 그래요. 최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사는 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2의 정의를 생각해봐라. 2의 정의는 1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1 다음 수니까 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을 적용해야 되며, 그리고 10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9 더하기 1은 10이고, 솔직히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딱 왜 잔이는 이렇게만 공부하면 결국 덧셈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이 약간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비판의 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논리적 엄밀성,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좌절은 있었지만 전통적인 수학 교육 애로에 이제 복귀를 초래한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이제 전통적인 수학 교육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었고, 나름 발전을 위한 건설적 측면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은 무엇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가, 약간 교육적 가치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심각하게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은 아까 잔이는 왜 덧셈을 못하는가라고 하면 왜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봐봤자 답은 5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덧셈의 계산 법칙이 사용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가 같으냐, 이거는 이 근원적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9 더하기 2는 11인가, 이 계산 자체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잠깐 봤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계산 법칙이 적용되었는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나왔고 왜 같은지, 이런 어떤 더욱더 엄밀한 거를 추구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학교육 현대운동을 반성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는데, 참고로 이것도 또한 극단적으로 치우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 도입된 수학적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굉장히 저조하게 되고, 기본적인 계산 능력마저 떨어지게 되자 우리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느낌이 오십니까? 수학의 논리적 엄밀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또 기본으로 갔어요. 또 중간이 없는 거죠. 결국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로 재구성했고요. 행동적 목표와 지필 계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수학, 학생들을 위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급을 위한 최소 학력 기준을 설정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기본만 거의 가르치니까요.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약간 고등 수학 능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논리적 엄밀성, 지나치진 않지만 필요합니다. 기본 기능,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본 기능이 필요해서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고, 이게 198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어떤 동향은 안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기능은 중요해요. 근데 기본 기능 자체를 굉장히 기초적인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기본 기능을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좁은 의미의 계산 기능에서 문제 해결을 비롯한 폭넓고 기본 기능의 범위를요, 고차원적인 기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 그래서 기본 기능으로 문제 해결, 수학적 적용 능력, 결과의 합리적 설명, 이런 것들, 적절한 계산 능력, 점점점, 이런 것들 10가지가 이제 제시가 돼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0가지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 기능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폭넓게 문제 해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 중요하게 된 측면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임용시험에 이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가 나왔어요. 자, 여기 대문자를 따서 NC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에 대한 계속된 논의의 결과로 결국 1980년대 학교 수학을 위한 제안을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8가지는 문제 해결의 강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안의 핵심은 결국 아까 제가 문제 해결의 강조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랬죠. 1980년대 학교 수학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제안된 수학교육에서의 문제 해결의 강조는 오늘날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신론 3 1단원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에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론 3에 이제 수학,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 맨 첫 번째 이제 설명을 했죠. 1단원 수학 교육 문제 해결 교육론을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수학 교육은 다양한 이론과 모델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보다 다원화되고 복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 해결을 넘어 구성주의, 수학학습 수준 이론, 이게 문제 해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 공학도구 활용, 평가 방법의 개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요건 싹 다 임용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게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요거 두 번째 타임, 첫 번째 시간에 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 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